예, 안녕하세요. 중공 대체 시장 현황 좀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Vietnam is far from matching China's manufacturing. Far from 한참 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이 중공을 대체하기에는 한참 멀었다, 잽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목이. 즉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의 피난처로 베트남이 지금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베트남이 제2의 중공, 즉 제2의 세계 공장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당연합니다. 베트남이라는 단일 국가가 중공을 대체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베트남과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멕시코 등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중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28일 날 미국의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중공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되고 있고요. 유로존의 독일, 한국 등이 지금 크게 망가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세션 우려가 제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3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S&P 500에 속한 기업들, 그중에 대략 한 200여 개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이 중에 한 78% 이상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지금 보고하고 있고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32개 기업만이 리세션이라는 용어가 사용했다 이러는 겁니다. 즉 지난 8월달, 9월달만 하더라도요.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거의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예? 그냥 대세였습니다. 그게. 그런데 어닝 발표 과정에서 기업들은 리세션이라는 용어를 싹 자취를 감췄어요. 없어지고요. 대신에 slower but steady growth, 약간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성장은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요, 기업들이 실적 보고할 때 낸 자료, 그 다음에 회견 내용 이런 걸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을 쭉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요. 제가 9월 20일자 오전 방송에서 그때 4분기 즉 10월, 11월, 12월 이거 미국 시장 전망을 하면서 아마 사상 최고치 갱신할 것 같다 이렇게 그때 올린 게 지금 눈에 띕니다. 9월 말에 제가요. 그 당시에는 10월 달에 금리 추가 인하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랬는데 10월 31일 이제 내일 새벽이죠. 페드가 다시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올렸었고요. 10월 초순 지나면서 거의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10월 한 달.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글로벌 리세션 주장이 점증하고 있지만 최소한 미국의 성장에 편성하는 국가들한테 리세션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이 경제 상황이라는 거는 구판 부사프고 세판 짜는 과정일 뿐, 중공이나 독일이나 한국은 경제가 좀 더 망가지겠지만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할 거다. 베트남, 인도 등 경제는 초호황을 즐길 거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염두에 두고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중공 시장이 13.6조 달러 GDP 기준, 인구가 14.3억 명이라고 합니다. 요 중공 시장을 대체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20조 달러, 일본이 5조 달러니까 미국의 대략 4분의 1 수준이고요.
중공이 13조 달러면 미국의 66%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3등인 일본을 지금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2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G2라고 헛소리 하면서 뭐 중공 제조 2025, 그 다음에 로드 앤 벨트 이니시에이티브, 즉 1대1로 이런 소리 해서하면서 사실상 미국을 추월해서 1등 국가, 즉 패권 국가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슬레바를 쳤던 거죠. 그래서 중공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지구의 질서를 한 국가가 결정하고 끌고 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미국의 패권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대국끼리, 즉 미국과 중공이 지구 문제를 상호 존중, 상호 행동 원칙에서 협의하자 이겁니다. 미국 마음대로 하지 말고 중공 의견도 반영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 하면서 사사건건 이제 미국한테 대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말입니다. 야, 중공 니 참 좋은 말 한다. 중공 자네 말이 맞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예?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패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권국이 그 지위를 2등과 스스로 나누어 가진 경우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1등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등을 망가뜨려 버려갖고 3등 이하로 처박아 버리면 됩니다. 예. 네? 지금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쇠 빠지게 올라오는 놈 기다렸다가 들고 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은 본질이 패권 전쟁의 수단일 뿐이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설사 무역 전쟁이 어떤 합의가 된다 해도 그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권 전쟁이 시작될 뿐이다. 즉 무역 협상은 하되 합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분석 툴입니다. 결국 중공의 GDP가 미국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까지 쪼그라들고요. 상대적으로. 그때까지 계속 되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령 10년 후를 가령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GDP는 계속 성장해서요. 50조 됐을 때 중공은 지금 10조 달러 이렇게 규모만 유지를 해도 그러면 5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중공 경제는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정권이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이 중공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래서 자유중국이 되고요. 지금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로 실질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국가 보조금 이런 거 없어지고, 시장이 개방되고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절도나 기술 강탈 이런 거 없어지고, 환율 조작도 없어지고,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패권 전쟁은 종전되고 새로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되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공의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집중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중공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워준 거 아닙니까? 중공이 스스로 큰 게 아니죠. WTO 가입시켜 주고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돈과 기술을 투입해서, 그래서 놀고 있는 그 중공의 잉여 인력들을 저렴한 노동으로 시장 질서에 투입해 준 것이죠. 이것 때문에 중공이 큰 거 아닙니까? 중공 입장에서는요, 돈은 빌리고 기술은 얻거나 훔치거나 빼앗고요. 노동은 값싸게, 환경 파괴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고도 성장을 즐겼는데 여기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것이죠. 가령 말입니다. 초반에는 100을 투입하면 20 성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1000을 투입해도 10 성장하기도 힘들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실질 임금은 미국과 비슷해져 버리고 환경 파괴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즉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의 덫에 빠진 상황에서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네? 이거 해결하려면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 효율성 도입하고요, 기술 혁신시키고, 뭐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이 모든 분야에 혁신시켜서 고비용 저효율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글로벌하게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중공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개시를 해버린 것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과 기술을 틀어막아버리는 겁니다. 빚내서 공장 크게 지어놨는데 그러면 그 공장을 365일 밤낮으로 잡아 돌려서 물건 만들어 달러로 바꾸어야 지금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막아버리면 팔 수가 없잖아요. 팔아도 이익이 안 나잖아요. 네. 기술 막아버리면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그 식량, 에너지, 기술, 금융 이런 4대 패권 국가이고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단일 소비 시장으로 글로벌 성장 엔진입니다. 전 세계의 물건이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물건, 가장 싸게 거래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미국 그 풍요로운 삶의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중공을 봉쇄를 해버릴 때 지금 사실상 봉쇄되어 있잖아요. 완전 포위되어 있잖아요. 관세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소비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물건이 확보되고 가격이 오르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공급 체인을 재구성하는 것, 즉 구판 부사보고 세판 짤 때 미국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만이 없도록,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과 기술을 가진 미국이 중공을 키운 것처럼 중공 대체 시장도 키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공이 한 것을 베트남은 못하겠습니까? 인도는 못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는 못하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 떠오르는 곳이 중공과 유사한 동남아시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중공을 대체하는 그 지역이 중동이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미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트남은 인구는 많지만 아직 GDP 규모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단기간에 아무리 광속 성장을 하더라도 중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편의상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5개국을 다 합해도요. 인구는 5억 명에 GDP 꼴랑 2.3조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못지않게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 이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무려 13.6억 명이고 GDP도 2.7조 달러에 달하는 사실상의 엄청난 경제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남아 5개국에 인도를 포함해버리면요. 인구는 중공을 확실히 능가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요. GDP 규모 5조 달러가 됩니다. 이 정도면 중공 대체시키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멕시코를 더해버리면 6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멕시코를 왜 더하는가 하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 USMCA가 지금 멕시코는 통과됐고요. 미국도 곧 통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멕시코 입장에서는 과거 그 나프타보다는 좀 불리해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멕시코에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해주는 겁니다. 이들을 중공을 대체하는 그 대체 시장이라고 이름을 한번 갖다 붙여버리죠. 그러면 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 바로 미국, 일본, 캐나다, 뭐 대만, 한국도 여기 지금 여기는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 포함돼야 한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예? 한국이 대외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겠죠. 즉 미국을 중심으로 이 선진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공이 점차로 아웃돼 버리고요. 대체 시장이 동반 성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저 대체 시장이 연평균 7%씩 10년 정도만 성장한다면 대략 10조 달러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효과적으로 중공을 망가뜨려 버리면 10년 후에는 대략 중공과 대체 시장이 몸집이 비슷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중공에게는 악몽일 것이고요. 대체 시장에게는 역사상 최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관련된 문제로요. 어느 분이 댓글에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의 일부를 중공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문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어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상도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추세와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대략 한 연간 3억 대 정도 휴대폰을 전 세계에 팔아치울 작정인데 이 중에서 중저가 휴대폰 6천만 대를 삼성이 개발도 안 하고 만들지도 않고 중공업체가 개발하고 생산해서 여기에 삼성 상표 갖다 붙여서 판매는 삼성의 이름으로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를 3단계로 일단 개념을 구분하면은 개발, 생산, 판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폰은 삼성이 연구개발과 생산까지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중저가 폰은요.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데 이 아웃소싱의 구체적인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걸 딱 두 가지로 다시 개념화시키면요. 가장 간단한 것이 삼성이 개발까지 다 하고요. 외주 업체에게는 설계도 딱 넘겨서 이대로 만들기만 해서 삼성 상표 붙여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삼성의 생산 단가보다 외주 업체의 생산 단가가 낮을 때 삼성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는 직접 만들면 적자인데 생산을 아웃소싱하면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요. 국내 제조업체 삼성, LG, 그 당시 대우전자 대부분 OEM 다 했습니다. 예,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래서 2교대, 3교대 뼈 빠지게 일해도 돈 별로 못 벌고 그랬죠. OEM을 하면요. OEM 만드는 업체보다도 OEM 시키는 발주업체가 돈을 훨씬 더 이익을 다 가져가죠.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주업체가 실력이 좀 있어서 만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개발 능력도 갖고 있다면, 즉 프리미엄 폰은 개발 못하더라도 중저가 폰은 개발하는 능력도 있다면, 그러면 삼성이 아예 개발도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에? 그러면 삼성은 그런 개발 인력도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 개발을 위해서도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저가 폰은 개발도 아웃소싱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삼성 입장에서는 제품 사양만 대략 요구를 하면은 외주업체가 그 삼성의 요구사항에 맞는 가장 좋은 폰을 개발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거기에 삼성 상표 붙여서 납품을 하면은 그러면 삼성은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ODM이라고 합니다.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베트남은 OEM 능력이 있다면 중공은 ODM 능력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작년부터 ODM 시작을 했고요. 올해 그 물량 늘렸고요. 내년에는 왕창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매우 좋은 것이고 삼성의 주주에게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누가 나쁩니까? 삼성의 협력업체, 부품 협력업체들은 안 좋죠, 뭐. 그 다음에 중저가품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은 그런 인력은 채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삼성이 중공에서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 거, 이건 맞습니다. 중공의 휴대폰 사업이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자기의 위험 부담으로 사업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명의로 사업한다는 것도 엄청난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중공은 지금 고비용 저효율 시장이니까 거기에 철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휴대폰 사업 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ODM은요, 중공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사업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돈을 더 버는가? 당연히 삼성이 돈을 더 버는 겁니다. 초보적인 개발 능력과 생산 능력을 가진 중공업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삼성이 개발, 생산, 판매할 때 각종 부품들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맺었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등 이런 벤더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퇴출 위험에 직면합니다. 즉 구조조정 당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1억 개까지 중공업체에게 발주하려던 것이 국내 이런 1차, 2차 벤더들 적응 기간을 위해서 6천만 대로 조절했다. 이런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LG전자 그 휴대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논의를 확대하면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OEM, ODM 전략이 구사되는 것이고요. 또 이걸 더 확장하면은 모든 산업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해서요, 대형 로펌에서 어떤 오더를 받았으면은 로펌도 계약이 돼야지, 누가 뭐 의뢰인이 와서 의뢰를 해줘야지 매출이 생기잖아요. 그 대형 로펌에서는 명성이 있으니까 오더를 받아갖고 뭐 수익성이 별로 없으면 중소 로펌한테 다시 하청 줄 수 있는 거죠. 뭐 나쁘게 볼 거 아닙니다. 이것이 가치 사슬입니다. 예, 가치 사슬. 자, 이러한 공급체인 가치사슬, 이것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요, 대체 시장이 성장해 가면서 언젠가는 베트남이 ODM 능력을 갖추어가면 이제는 중공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위에서 봤던 중공을 대체한다는 이 거대한 어떤 그 추세와 관련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성장률 최고국가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인도나 베트남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금년에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내렸고요. 법인세도 지금 왕창 내렸습니다. 제가 요거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소개해 드리는 건데, 낮에는 제가 주로 뉴스를 CNBC나 뭐 이런 방송을 보거든요. 예. 한국 방송은 거의 안 봅니다. 예. 특정 시간에 TV조선하고 뭐 동아인가 그것만 봅니다. 예. 다른 방송은 안 봅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 이 미중 이 전쟁 중에 경제 더 활성화시키고 확 끌어올리려고 추가적인 부양 조치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재무장관이 공언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베트남도 초호황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매일 진행하는 그 시간에 그 경제지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베트남 경제지표 아주 눈부십니다. 초호황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 그 관세전쟁 피난처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내년 이후 더 가속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중공 시장은 더욱 빠르게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추세를 저는 되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중공은 나날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쪼그라든다는 것은 베트남이 10% 성장할 때 중공이 4% 성장하면은 그거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은 나날이 쪼그라드는 것이고요. 대체 시장은 나날이 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 ETF 투자 기본적으로 전략은 바이 앤 홀드, 즉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ETF 투자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해칭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칭은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많이 하는 거 권하지 않고요.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매수 후 보유 전략하면은 분명히 안정적으로 수익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영상도 별도 영상도 제가 이전에 올렸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미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공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예?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공으로서는 이게 악몽이라는 겁니다.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중국몽이 아니라 중공 악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악몽의 실현을 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이 덫에 위에서 제가 중공이 지금 덫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텐데 그래서 온갖 실할 다 할 것이지만 결국 중공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공 승패의 그 키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열면 열리는 것이고요. 미국이 닫으면 열자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3분기 GDP 속보치가 1.9%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 1.6%였죠. 그러니까 급등이고 GDP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패드가 관리 목표로 하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Core Personal Expenditure Index입니다. 이게 지금 2.2%로 지금 발표 났습니다. 예상 2.1%를 초과했고요. 이게 연간 목표가 2% 아닙니까? 이것도 초과입니다. 와, 성장도 나쁘지 않고요. 인플레도 목표치 이미 2% 초과를 해버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내일 새벽에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도 됩니다. 예. 잠시 후에 뭐 알 수 있겠죠? 예. 또 지금 최근 나온 뉴스가요. 방금 나온 뉴스가 그 페이스 원딜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다음 달 칠레에서 아펙 그 트시 서밋에서 이제 사이닝 할 거다 뭐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또 좀 전에 나온 거는 중공이 다시 질질 끈답니다 이걸. 예? 이제 막판 합의가 지금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한 2개가량 동시에 뜨네요. 그래서 칠레 아펙에서 11월 중순에 사인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중공이 무슨 꼼수를 부리든 이게 뭐 삼장법사 손바닥에서 깝적대는 원숭이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10월 30일자 오늘자죠. 그 오전 방송에 베트남이 세계의 공급 기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위에서 처음에 봤던 그 기사 해설한 것이니까 좀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니까 약간 많이 다릅니다. 그 중복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